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이제 소개받은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어, 발제를 할 내용은 강호라고 하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미술사 전공자로 알고 있는데요. 미술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 강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호가 이제 북한에서 카프 영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해방전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프 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카프 영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북한의 혁명 전통 속에 이제 녹여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카프가 1925년도에 조직이 되는데요. 1925년 조직되었을 당시에 카프 영화부 혹은 카프 영화 혹은 영화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인물은 이제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카프를 조직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중에 일부가 연극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문학 계통에서 활동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1927년도에 조선영화예술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4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조선영화예술협회를 주도했던 사람은 이제 기존에 영화인으로 잘 알려졌던 안종화, 뭐 그다음에 뭐 이경손, 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선영화예술협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어, 첫 번째 목적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협회에서 연구생을 모집해서 그 연구생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미관 앞에 사진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진관 주인이었던 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독지가가 돼서 이들에게 이제 필름을 제공을 해주기로 하고 어, 이제 이 협회가 만들어지죠. 어, 처음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종화나 뭐 이경손이나 뭐 이런 분이었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죠. 그중에는 카프에서 활동하고 있던 당시 카프 서기장이었던 윤기정을 비롯해서 몇몇의 젊은 청년들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조선영화예술협회에서 7월에 연구생을 모집했을 때 그 연구생 중에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그중에 어, 김유영, 서강재, 추민, 강호, 임화 뭐 이런 사람들이 연구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유영과 서강재는 떻게 보면은 프로 영화 운동 그러니까 카프 운동보다는 영화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생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안종화를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안종화 선생님한테 이제 옆에서 사사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연구생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들어온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마, 추민, 강호,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연구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해 12월에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화는 당연히 그 연구생을 이끌었던 안종화가 연출을 맡고 본인이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선영화예술협회에 소속되어 있던 젊은이들이 이때 카프에 대거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기정 이마가 중심이 돼서 뭐 김유영, 서강재, 추민, 강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카프에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카프에 소속돼 있으면서 어, 영화를 만드는데 안종화가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카프가 중심이 돼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종화를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영화예술협회를 이끌고 있던 안종화를 제명시키고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영화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안종화가 썼던 시나리오는 폐기하고 이종명이 연재했던 화륜이라고 하는 작품을 김유영이 각색해서 1928년도 1월부터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필름만 제공을 해줬지 제작비를 제공을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작비가 필요했는데 그 제작비는 좀 집안이 넉넉하게 살았던 윤기정과 서강제가 돈을 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연구생 중에 한 명인 강호가 본인이 돈을 또 이제 출자자를 또 데리고 와서 조직을 분리를 한 다음에 강호의 고향인 경남 진주로 내려가서 남양키네마라는 이름으로 영화 암로를 찍게 됩니다. 이래서 1928년도 초에 두 편의 영화 화륜 암로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카프 출신의 젊은이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편의 영화가 완성이 된 이후에 28년도 봄을 지나서 한 여름 정도 가는 시점에 기존의 서울 조선영화예술협회의 문제점들을 좀 극복해 보고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좀 기술적으로 완성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을 좀 외연을 확대하고 기술자들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서울키노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소지요. 서울키노라는 조직을 만들고 또 이제 출자자를 얻어서 영화를 만듭니다. 이때 서울키노 안에는 기존에 영화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아리랑에서부터 아리랑 이전부터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부터 활동하던 김태진, 홍계명, 손용진 등 이 카푸의 젊은이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은 그래도 다들 20대였던 이런 선배들이 가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혼가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혼가는 김유영이 연출을 하고 강호가 미술을 맡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혼가의 그 전단지죠. 이 전단지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인물이 임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추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두 명의 주인공 임하와 추민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전단지입니다. 서울키노에서 이 홍가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프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의 혁명적 분위기를 좀 북돋는데 문화예술계 인물들이 영향을 좀 끼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카푸에 소속되어 있던 젊은이들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함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광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평양, 그다음에 개성 그리고 뭐 대구 뭐 이런 데로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연극 활동을 하거나 영화 활동을 하는 식으로 이제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경우는 개성에서 이제 조직된 그룹에서 영화가 한 편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만들려고 했던 지지마라 소니아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제작이 안 됐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개성과 대구 지역에서 그러니까 조선인 자본이 좀 튼실했던 지역에서는 영화가 한 편씩 만들어졌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서울에 다시 영화인들이 모이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화인들은 이제 카프 영화인, 젊은 영화인들이 다시 서울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 키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기존의 진보적인 선배들을 서울 키노에 모았던 것처럼 이제는 진보적인 사람들 플러스 아주 진보적이진 않지만 같이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까지도 우리 한 그룹 안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27년도부터 이런 방향으로 쭉 와 있던 것은 카프의 1차 방향 전환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간회가 조직되고 좌우 합작이 추진되고 그다음 좌우 합작에 따라서 이제 그 민족주의 계통의 영화인과 사회주의 계통의 영화인들이 손을 잡고 같이 활동을 하던 시기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신흥영화예술가동맹이 29년도에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되고 여기에 진보적인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영화인들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30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윤기정이 중심이 돼서 카프 영화부가 조직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카프에서 2차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1차 방향 전환은 소위 좌우 합작을 통한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나아가는 게 1차 방향 전환이었다면 2차 방향 전환은 볼셰비키화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잡았던 민족주의 계통의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고 그들의 반혁명적인 모습, 반동적인 모습들을 폭로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보다 극좌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걸 볼셰비키화라고 하는데요. 그 볼셰비키화에 맞춰서 카프 안에 영화부를 조직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신흥영화예술가 동맹은 해산하도록 이제 카프 중앙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그랬는데 소위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들, 여기 이제 좌익 그 프로 영화 운동에 참여했던 젊은이들 사이에 혁명보다는 영화를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선 신흥 영화 예술가 동맹을 해산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심이 바로 서강제, 김유영, 뭐 추민,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신흥영화 예술가 동맹 고수파가 됐죠. 그래서 윤기정이 카프 중앙에 그 의사를 이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들이 반발하면서 조직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강제, 김유영, 추민은 신흥영화 예술가 동맹을 고수하겠다라고 하고, 윤기정, 임화, 강호는 신흥영화 예술가 동맹을 해산하고 카프 영화부로 가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강호 같은 경우는 미술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덜했고, 임화는 그때 일본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윤기정 혼자서 나머지 사람들과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신흥영화 예술가 동맹 안에 있었던 카프 영화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하자 카프의 좀 형들, 나이가 좀 있었던 그런 형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석영이나 뭐 김기진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신흥영화예술가동맹은 해산하고 옛날에 있었던 서울키노를 부활하고, 그리고 신흥영화예술가동맹에 있었던 서강제, 김유영, 추민이 다 카프영화부로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절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울키노가 부활이 되고 신흥영화예술가동맹은 해산을 하고 카프영화부로 다 모였는데, 이마가 서울에 오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마가 어떻게 조직의 명령을 배반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들 서강제, 김유영, 추민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키노를 대신해서 카프영화부는 청복키노라고 하는 또 제작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1930년에 서울키노와 청복키노로 사실상 카프영화부가 분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서울키노에서는 화륜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지금 PPT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자료가 이 화륜이 개봉한다고 하는 그런 신문 광고인데요. 이 화륜을 서강제, 김유영, 추민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요. 그리고 청복키노에서는 지하촌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윤기정, 임화, 강호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위에 있는 이제 사진이 바로 지하촌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화륜과 지하촌, 그러니까 서울키노와 청복키노의 대결 양상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화륜이 먼저 완성이 돼서 상영이 됐는데, 이 화륜은 이 청복키노 소속의 임화, 윤기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서강제, 김유영이 그 비판을 이제 자기들이 일종의 변명을 하다가 둘이 싸우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막 서울키노가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지하촌이 31년도 봄에 완성이 되는데, 지하촌이 검열해서 상영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지하촌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체포되는 1차 카프 검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차 카프 검거 사건으로 검거됐다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카프 영화부가 이렇게 조직이 갈라진 채로 있는 것보다는 힘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추민과 강호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서강대 김유영과 윤기정 이만은 좀 빠져 있고 보다 덜 적극적이었던 이 갈등에서 적극적이었던 추민과 강호가 중심이 돼서 동방키노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뭐 김태진이나 이규설처럼 이제 그 조금 선배급의 그런 사람들도 참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동방키노가 조직되기 전에 이들이 이제 카프 검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들이 뭘 했느냐, 연극 활동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에는 이제 제작비도 없고 하니까 연극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했던 활동이 이동식 소형극장과 메가폰, 이거는 이제 서울 키노 계통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청복 키노 계통의 사람들이 청복극장으로 이렇게 이어졌고요. 이 두 개의 조직이 서로 만난 게 신건설이라고 하는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카프의 영화부는 동방키노로, 카프의 연극부는 신건설로 이렇게 모이는 게 서거 32년의 이제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극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영화에도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동방키노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신건설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빈이나 강호 같은 경우도 동방키노뿐만 아니라 신건설에도 이름을 올렸음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다가 1932년도 말에는 카프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전문학교의 연극부를 이들이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32년 이전까지는 누가 전문학교의 연극부를 지도했냐 하면 소위 해외 문학파라고 불리는 유치진을 비롯해서 이런 해외 유학을 다녀온 연극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전문학교의 학생들을 지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학교 학생들을 카프의 어떤 둥지 안에 이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을 직접 지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호, 추민, 뭐 김태진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희 전문학교 연극부를 시작으로 보성, 그 다음에 불교 전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화 전문이죠. 해화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학교들의 연극부를 지도하면서 젊은 이 전문학교 학생들을 이 카프 안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방키노의 기간지인 영화부대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의 이제 프롤레타리아 영화동맹의 기관지인 영화구락부를 이제 조선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이 학생들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활동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구락부가 일본 내에서 판매 금지된 잡지예요. 그런데 그 판매 금지된 잡지를 조선으로 들여와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판매를 하려다가 이게 이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소위 영화구락부 사건으로 강호, 김태진, 추미는 좀 나중에 잡히게 되지만 뭐 이상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 우리 동무라고 하는 일본에서 발행하던 이제 진보적인 잡지를 또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 우리 동무 사건이랑 엮어가지고 소위 세칭 우리 동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프의 영화 활동은 1933년 소위 영화구락부 사건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933년도에 영화구락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도화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연재합니다. 이 사진 밑에 있는 사진이 이 도화선의 이제 시나리오 도화선의 이제 첫 번째인데 여기 보면 공동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김태진, 추적양은 추민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웅, 그다음에 강호 이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작품을 완성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분량의 4분의 1씩을 나눠서 쓰는 걸로 이 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추민은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추민이 이 도화선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화선이 거의 이제 카프 영화부의 마지막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34년도에 이 사람들은 강호, 김태진, 뭐 나웅은 아니고 이상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체포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영화 활동은 없어지고
대신 신건설이라고 하는 연극 단체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건설이 34년도에 이제 신건설 사건이라고 하는 카프 소속의 모든 명원들이 일방타진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체포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카프가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구락부 사건으로 복역을 하고 이들이 나왔을 때는 카프가 해산하고 나서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은 카프랑은 이제 좀 떨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프 영화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조선영화예술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방키노로 이어지는 27년부터 34년 사이에 한 6, 7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해방 이후 북한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1949년도에 북한에서 나온 영화 서클런 수첩이라고 하는 영화 서클런들의 교양을 위해서 제작된 일종의 참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조선 직업총동맹 군중문화부에서 발행을 한 거고요.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글을 누가 썼는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 페이지에 집필자 명단이 전체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글은 누가 썼는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영화예술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이 영화 서클런 수첩에 글을 누가 썼는지를 표기해 놨어요. 그걸 보면 조선 영화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선 영화사,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한국 영화사죠. 이 조선 영화사는 윤기정이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기정은 카프 영화부 초기에 카프 영화부를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이 윤기정이 1949년도에 조선 영화 이야기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나운규와 카프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리랑에 대해서입니다. 아리랑에 대해서 윤기정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 조선영화계에 있어서 한때 큰 무리를 일으킨 획기적인 한 개의 영화라는 표현으로 그 성과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농촌의 몰락상을 희미하게나마 표현하였고 또한 상식적 허무주의적 색채가 없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아리랑의 한계죠. 3.1운동 이후 조선 인민의 울분과 큰 전변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의식 양양 그리고 문화적 욕구의 이바지함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리랑이 그 당시에 여러 영화들에 비해서 뛰어난 영화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아리랑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 영화에 대해서는 조선영화예술협회의 주요 성원으로는 이마, 서강제, 김유영, 강호, 윤기정 이렇게 5명을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930년에 청복키노와 서울키노로 분리되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시나리오 작가협회의 첫 작품인 연작 시나리오 화륜을 영화한 서울키노에서는 김유영, 서길양, 추적양, 서강제 등 제시가 활약하였고, 그러니까 서울키노의 주요 성원으로 김유영과 서길양, 추적양, 서강제를 꼽고 있고요. 청복키노에서는 강호, 이마, 박완식, 이규설, 윤기정 등이 지하촌을 제작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서울키노의 주요 성원과 청복키노의 주요 성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프 영화인과 영화 단체로, 우선 영화 단체로는 조선영화예술협회, 서울키노, 동방키노, 청복키노, 신흥영화예술가 동맹, 카프 영화부 등을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프 영화인으로는 김효식, 그러니까 김남천이죠. 김남천, 박완식, 임화, 서강제, 강호, 추적양, 김유영, 서길양, 김태진, 나웅 등 제시들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 관련 문필 활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는 임화, 김유영, 서강제, 박철민, 이 박철민은 박완식 같은 인물입니다. 윤기정 뭐 이런 사람들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의 카프 영화부를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49년 당시에는 그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카프 영화 운동에 대해서 소략하나마 이렇게 이제 정확히 서술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남로단계에 숙청이 있으면서 이제 카프 영화인들 사이에 평가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53년도에
이마가 간첩 혐의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로 단계의 주요 문화예술인이었던 김남천, 이태준 등이 또 숙청당하게 됩니다. 이런 남로 단계의 숙청이 있은 다음에 56년도에 한효가 조선 연극사 개요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연극사 개요는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는 아주 소략하게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연극사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송영이 카푸 시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잘못됐다. 왜? 카푸 시기에 활동했던 선배들이 이렇게 쭉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에게 이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검증을 좀 받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맞춰가지고 조선 예술에서는 소위 북한의 혁명 예술의 전통을 이 카푸에서 찾아가는 그런 이제 기획하에서 카푸 운동에 관련된 인물들의 회고를 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화 관련돼서는 강호와 이제 추민이 그 시기 카푸 시기를 회고하는 글을 싣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푸는 여기서 강호는 여기서 청복희노 시기를 회고를 했는데요. 이제 그 글을 보면 카푸 영화부 설립 당시 인원은 윤기정, 강호, 김유영, 서강제, 임하, 아까 윤기정이 언급한 거랑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평가가 좀 달라지죠. 김유영과 서강제는 반동 진영으로 넘어간 사람, 그리고 임하는 반역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53년대에 임하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언도됐고요. 서강제는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이색분자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고 숙청당했고요. 김유영은 남로 단계로 숙청된 이태준과 함께 구인회라고 하는 조직에 또 가입했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그 이색 분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동 지역으로 넘어간 사람, 뭐 이런 식의 평가로 서강제와 김유영은 이제 평가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강호가 강조했던 인물인 윤기정입니다. 그래서 윤기정을 카푸 영화의 중심 인물로 서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서술을 했냐? 조선영화예술협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실상의 중심 인물은 카푸의 중견 작가이며 평론가이며 청년 활동가의 한 사람이었던 윤기정과 역시 카푸 작가인 김영팔, 이종명들이었다. 라면서 카푸 영화부 창설 초기 주요 인물을 윤기정, 김영팔, 이종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세 사람들 다 이후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이름이 삭제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윤기정이 이름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0년에 서울키노와 청복키노로 나누어지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키노의 서강제와 김유영은 가지고 있었던 그때 영향력에 비해서 짧게 서술하고, 그리고 이제 나쁜 점을 이제 강조하는 대신에 당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이던 추민은 되게 이제 서울 키노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강호와 추민이 함께했던 동방 키노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서울 키노나 청복 키노만큼 동방 키노를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언급하느냐? 1931년 가을 카푸 영화인들은 새로운 활동을 전개했다. 김태진, 추민, 나웅, 이규설, 안병학, 강호가 동방키노를 조직했다. 제작 사업을 해볼 겨를도 없이 검거 선풍이 일어났지만 카푸 영화부는 창설 이후 짧은 기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은 못했지만 카푸가 창설된 이후에 동방키노에서의 활동이 이 카푸 영화부 활동으로는 가장 의미 있다라고 하는 식의 서술이었던 거죠. 추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추민은 이제 이동식 소형극장에서 메가폰으로 이어지는 시기와 그 다음에 이 서울키노 시기, 이 두 시기에 대한 회고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서울키노를 이끌었던 김유영과 서강제에 대해서는 순수예술로 간 사람, 그러니까 구인회로 간 사람 김유영, 그리고 국책영화, 군용열차를 만들었던 서강제, 이런 식으로 반동의 간판 밑에 투항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했느냐? 우연분자, 이색분자. 그러니까 우연히 카푸 쪽에 들어온 사람이 김유영이고, 그 다음에 카푸에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서강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주아 반동 작가들과 함께 공공연히 카푸를 비난했다, 이들이. 그리고 강호, 김태진, 나웅, 추민 등이 편집한 동방키노의 기간지 영화 부대,
아까 그 영화부대 사건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도화선과 같은 이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8년도에 추민이 숙청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글이 조선 영화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조선 영화라고 하는 잡지에 연재되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58년 8월호에 조선 영화의 어제와 오늘 상이 이제 게재가 됐고요. 9월호에 중이 게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호에 하가 게재돼야지 맞죠. 그런데 상과 중만 게재되고 하는 게재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추민의 이름은 북한 영화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추민이 숙청당하기 직전의 직책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영화 촬영소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숙청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같이 숙청당했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시나리오 작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추민을 비롯해서 윤두헌, 서만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숙청당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소위 청북 키노를 대표하는 강호와 서울 키노를 대표하는 추민 중에 추민이 또 숙청당하게 되니까 남은 사람은 강호 한 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강호는 영화인으로보다는 무대 예술인, 그러니까 무대 미술가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 카프 미술을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추민이 숙청당하면서 강호가 카프 미술뿐만 아니라 카프 영화를 또 증언하는 인물이 되어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카프 영화 쪽에서 활동했던 모든 사람, 강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언급할 수 없게 돼버리자 이제 강호가 주목했던 인물은 바로 나홍규죠. 나홍규는 1955년 무렵부터 북한 영화계, 그러니까 북한 문화예술계에 카프 이전에 활동했던, 카프에 소속되진 않았지만 카프와 더불어서 활동했던 동반 작가로 아주 높이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57년에는 나홍규 서거 20주년을 맞아가지고 나홍규를 그 북한 영화의 기원으로 삼는 그런 행사를 열기도 했죠. 추도식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강호가 61년부터 본격적으로 카프와 나홍규와의 관련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고들을 하냐? 조선영화예술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무렵에 나홍규가 거기에 특강을 와서 우리 그 연구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 그리고 자신이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촬영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우리가 나홍규가 영화 찍는 것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들이 영화를 찍을 때 배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나홍규가 뭐 배우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하는 식으로 나홍규와의 인연을 아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홍규가 카프 영화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식의 서술이 가능하도록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호의 나홍규에 대한 기억들이 공식화되면서 2012년에 나온 운명의 선택 강호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되게 됩니다. 강호는 나홍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규설, 나홍을 비롯한 카프 인물들과 협력하여 경향성이 좋은 진보적인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말 속에 지금까지 아주 많이 언급했던 윤기정, 이마, 추민, 김유영, 서강재 이름이 사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카프 영화계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있지 않았던 이규설과 나홍 등이 강호와 함께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강호가 카프 영화의 유일한 증언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남로당 계열의 숙청과 이어진 종파 분쟁, 그리고 카프 영화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영화인들을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게 된 점, 그리고 숙청된 영화인을 대신해서 조선 영화의 중요 인물인 나홍규가 부각되고 카프 영화는 강호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이제 공식화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 발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1930년대 북한 영화를 주도했던 카프가 해방 직후, 한국 전쟁 이후, 종파 분쟁 이후 인식이 이제 달라지는데 강호라는 그 걸출한 인물이 1958년 이후에 카프 영화를 대표하는 중심 인물로 등극하고 그의 어떤 카프 영화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다음 토론은 성경대학교의 전진희 선생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진희라고 합니다. 네,
싸우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예. 네. 아무래도 월북 영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하셔서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제가 뭐 딱히 뭐 논쟁을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선생님 글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리는 걸로 예 토론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네 첫 번째 그냥 궁금한 거는 강호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해방 직후부터 1960 년대까지 월북한 강호가 카프의 영화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가는지를 조망합니다. 해방 이후 윤기정의 글에서 카프의 영화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 중 그냥 한 명이었던 강호는 한국 전쟁 이후 추민과 함께 각각 청북 키노와 서울 키노를 대표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선생님 발표문에 따르면 강호는 한국 전쟁 이후 과거의 동료들을 반역자 반동으로 예 간단하게 정리했고 추민까지 숙청된 이후 유일한 증언자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60년대 이르면 카프 영화부 활동을 해고하면서 과거의 동료들을 지워버리고 나온규 이게 뭐 지워버린다는 게 뭐 예 뭐 주체적인 행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나온규와 본인의 인연을 소개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전쟁 이후에 뭐 과거 함께했던 뭐 동료들 뭐 이마나 서광재나 그런 동료들을 낙인 찍는 것 그리고 종파 분쟁 이후에 동료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행위의 차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시기 변화에 따른 카프 활동에 대한 다른 기억 방식이 북한의 어떤 예 정치 문화상의 지형 변화, 시대상의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예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발표문 말미에 강호가 카프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영화인들을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을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나운규와의 관계를 부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예 언급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카프 활동에 대한 강호의 어떤 선택적 기억과 회고는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 혹은 몸부림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선생님의 강호에 대한 평가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요. 아까 윤기정을 짧게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2장에서 김유영이 이미 사망했고 이마와 서강대가 숙청당한 상황에서 파프 영화부 설립 멤버 중 북한에 남았던 이는 윤기정과 강호뿐이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윤기정은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뭐 예 노동자 관련 소설을 썼다고 해서 뭐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소설가인데 여기서 해방 이후 있었던 행적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있었고 선생님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기정이 뭐 사망한 게 남한에서는 55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해방 후 행적과 또 북한에서 윤기정의 종착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으면은 그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소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북한에서 카프 영화를 소화하는 방식인데요. 그 아무래도 이 글이 강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강호의 회고와 그의 이름이 기록된 문헌을 토대로 북한의 카프 영화 논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기별로 카프 영화의 주요 인물을 언급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좀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카프 영화에 대한 담론 역시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북한에서 김태진에 대해서 뭐 2000년대 초반에 뭐 김태진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김태진을 평가할 때 그냥 저는 그냥 연극 활동이 좀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해서 뭐 해방 이후 인민과 민족을 내세운 연극도 많이 썼는데 이런 연극보다는 오히려 카프 활동, 뭐 풀 빠진 항소에 참여했고 그런 예 영화인으로서의 활동 그런 이력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영화사, 예술사에서 좀 더 카프 영화의 위치와 평가 그리고 이게 좀 시기별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좀 간략한 정리를 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진희 선생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역시 종합 토론 시간에 그 열띤 토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 이승희 선생님, 네. 제가 종합 토론 때 어, 없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예, 하나만 답을 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어쩔 수 없군요. 간략하게 윤기정에 네, 대해서만 언급을 해드리면요. 윤기정은 1946년도에 강호랑 같이 월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월북자 중에서는 가장 일찍 월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월북했던 사람이 송영, 박세영, 뭐 강호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윤기정이 월북하고 나서 윤기정의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월북을 했다가 윤기정이 그 아들을 남한으로 보냅니다. 다시 보내는데 38선에서 체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북한을 탈출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윤기정은 이제 이 아들을 인민군에 입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활동은 그 이후에 이제 끊어져 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기관 그 뭐 조선문화협회니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부위원장의 직계는 있었지만 거의 활동하지 못하고 아들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있다가 그리고 지병도 있고 해서 이제 50년대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못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55년도 이후에 이제 그 과거 인물들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윤기정도 처음에는 되게 긍정적인 인물이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름을 지워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기정 55년도 4월에 이제 지병으로 사망한 게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